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노화성 난청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러 연자분들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소리 전달 경로는 이와 같이 귀에서부터 시작해서 달팽이관을 거쳐서 청신경을 거쳐서 대뇌로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기는 이런 노화 현상은 피부, 얼굴뿐만 아니라 이런 귀라든지 아니면 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노화 현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 전달 경로 역시 귀부터 시작해서 뇌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가 젊었을 때 청력을 계속 유지하면 좋을 건데 연령에 따라서 이와 같이 청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겠죠. 앞에서 여러 연자분들께서 말씀드렸듯이 청력의 이제 소리의 크기 단위가 올라갈수록 청력이 떨어지는 게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연세가 있으시면 이와 같은 난청이 특히 고음 영역에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성 난청이란 것은 연세가 이제 들어가심에 따라서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몸에 오게 되겠죠.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청력 감소가 발생하는 거게 되고요. 우리가 역시 노인의 기준으로 이제 삼고 있는 나이인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양측 귀에 비슷하게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측 귀만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양쪽 귀에 오는 것이 상당히 포인트가 되고요. 다른 외상이라든지 약물, 귀질환, 소음, 수술 이런 과거력이 없어야 이분이 순수하게 노화성 변화에 의해서 이제 청력 감소가 오셨구나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난청의 정도는 여러 이제 연자분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상부터 농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우리가 소리의 단위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겠는데 경도 난청은 조용한 환경에서 앞에 사람이 또렷하게만 말해주면 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등도, 중간 정도의 난청이 되게 되면 일상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잘 안 들리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중등고도 난청이면 가까이서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에 알아듣고 고도 난청이 되면 거의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이 정도의 난청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등도 난청이 있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청기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가 되시든지 청각 재활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나이와 연관된 난청이 최근에 급증한다는 것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2011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이런 정상인보다 약간 못 듣는 경도 난청은 65세 이상 인구의 56%, 75세 이상 인구의 63%, 그리고 더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정도는 70세 이상에서는 4분당 1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어르신들 중에도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난청 때문에 치료를 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제 노화성 난청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죠. 올해 662만입니다. 저희 5천만 인구 중에. 근데 이제 2040년이 되면 이와 같이 노인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이제 중요하다고 되겠죠. 그럼 왜 생기는 것인지 이제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화성 난청은 어느 한 가지 이제 단독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리 전달 경로에 이제 노화에 의한 청각기관의 변화가 나타나겠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라든지 신경세포 이런 것들이 노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감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뇌 또한 이렇게 세포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난청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유전적 요인이라든지 약간의 가족력, 집안에 이제 귀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 분들은 좀 더 빨리 오시는 경향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성 난청이나 이독성 난청 같은 이런 이독성 물질의 노출이 젊었을 때 됐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소음 노출이 이제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이
음악을 크게 듣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많이 앓고 계시는 심혈관계 질환들이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든지 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부전 이런 것들은 이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귀에 가는. 그렇기 때문에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난청을 더 쉽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흡연 역시 좋지 않고요. 한 집안에 같이 군집안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도 유전적인 인자가 관여할 것이라고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남자분들이 이제 소음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으시니까 많은 경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생산직에 종사하셨던 분들, 젊으셨을 때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 경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청을 이제 분류를 저희가 이제 학문적으로 하게 되겠는데요. 이거는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달팽이관을 절단을 해보면 그 단면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감각기, 콜티 오간이라는 이런 감각기가 귀 안에 있습니다. 달팽이관 안에. 그래서 이런 유모세포가 이제 퇴화되면 소리 감지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신경이 퇴화되면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또 달팽이관 내에도 이제 혈액 공급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또 난청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소리 전파를 하는 기저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난청이 되는 것이죠. 어느 하나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돼서 이제 노화 현상이 오게 되는 거겠죠. 가장 이제 안 좋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한번 손상된 청각세포는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젊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 단면에 이 세포를 현미경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로 인한 난청은 이제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말초 잘 들리지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중추청각기도 노화가 진행되니까 뇌에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들리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 이것도 난청인 거죠. 그래서 이런 주변에 소음이 있을 때라든지 말을 빠르게 하는 경우 또 뭐 교회 액센트가 심한 연설을 들을 때 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증상을 보시면 양쪽 귀가 점차적으로 서서히 안 들게 되고요. 노화가 이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초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고음이 힘들어지고 진행함에 따라서 저음. 그래서 초기에 고음이 힘들어지니까 여자 목소리를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게 되겠죠. 그러면서 고음 영역은 자음을 알아듣는 데 주로 관여하니까 이런 스츠프, 특히 무성음 같은 것들이 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모음에 비해서.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진행해서 저음 영역까지 확대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소리 감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소리 방향도 감지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귀가 특정한 소리에 지나치게 이렇게 시끄럽고 과민하게 되는 청각 과민 증상도 나타나게 되겠고 이명 같은 증상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자가 진단 방법이 여러분 그 나눠드린 책자에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이런데 이제 3개 이상 해당이 되게 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를 받으신 후에 본인이 이렇게 난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 학회에서는 이와 같은 설문지도 개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책자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이런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라고 하면 4점, 가끔씩이라면 2점, 아니오는 0점이 되겠습니다. 8점까지는 정상이고요. 10점 이상인 경우부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10점 이상인 경우에 청력 검사를 해보면 50%에서 난청이 발견되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 그게 이상이 있다 그러면 꼭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청력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난청은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행동도 위축되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환경 소음을 못 듣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최근에 이런 언론 보도 보셨을 겁니다.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 이 말은 지금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명한 잡지에 보게 되면 노화성 난청이 치매의 위험 인자다라고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난청이 있으면 인지 정보가 이제 들어오질 않게 되겠죠, 뇌로.
그러면서 또 사회 활동도 떨어지니까 더더욱 더 인지 정보가 더 안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뇌에 이제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은 또 치매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청력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방음 시설이 잘 된 이 부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꼭 가셔가지고 청력 검사를 해보시는 게 정확한 그런 결과를 가지실 수 있고요. 미국의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제 50세까지는 10년마다 그 이후에는 매 3년마다 청력 검사를 해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청력 검사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해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를 왜 초기에 해야 되냐? 우리가 500에서 3000 이 정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말소리를 전달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쓰는 영역이 되겠는데요. 초기에는 이렇게 고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모르죠, 이때는. 잘 들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이제 회화 영역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조금씩 인지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력 검사를 해보면 조기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씩 더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따가 이제 다음 세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청기가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청각세포가 회복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증폭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경도에서 중등도 난청을 갖는 경우는 보청기를 하셔야 되고요. 양측 착용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수술을 해서 이식하는 이런 보청기도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세션에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꼭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으로 끼우는 데 반해 이식형 보청기는 이런 내부 장치를 안에 술술로 삽입해서 듣게 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한 이런 시기에 착용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늦어질수록 뇌의 변화도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 훈련 기간도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전자장비 다루는 게 좀 부족하시고 또 늙어 보인다는 게 제일 많은 생각이시거든요. 외래에서 저희가 환자분들을 봐보면 저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도 이렇게 한 블루투스 쓰고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늙어 보이거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요즘 전자장비가 첨단하고 되다 보니까 보이는 데를 그렇게 신경 쓰시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보청기를 써도 잘 안 들리면 이와 같은 인공화우 이식술이 있습니다. 전극을 달팽이관에 삽입해서 듣게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역시 다음 세션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보험이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고 같이 상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음 노출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 피하는 게 중요하고 약물, 저희가 아까도 질문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뭐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알게 해주시니까 그거 피해서 처방 받으셔야 되고요. 금연 또 이런 내과적 질환을 치료하시는 게 조절 잘 하시는 게 발생을 늦출 수가 있고요. 고지방흡 음식 섭취 피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난청 환자분들 주변 친구분들을 대하실 때는 가능한 조용한 환경에서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입모양을 보고 좀 더 잘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하시고 몸동작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큐를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노화성 난청은 난청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있고요.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가장 좋고요. 보청기 착용, 인공화우 이식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독성 약물을 피하고 소음 노출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지러움을 이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지러움이라는 거를 표현을 달리해서 그렇지 한 번씩은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을 해봤습니다. 눈앞에 시야가 자꾸 움직이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손주가 한 6, 7명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애들이 막 앞에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야야 어지럽다 이제 앉아서 TV 좀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이 가끔 혈당이 떨어지면 또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미처럼 뭔가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하고 몸이 느끼는 정보하고 이렇게 잘 맞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정보들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또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이제 전정기관, 이게 이제 소리 듣는 귀 말고 균형 잡는 귀를 저희 이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이제 전정기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형기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 말초 귀 쪽에서의 이 신호가 뇌로 가게 되는데 그 경로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이제 어지러울 수 있어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평형감각계 전정계라는 거는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으셨던 소리 듣는 달팽이관 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사실은 친척 관계고 이 위치적으로도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두 집 살림이죠. 한 지붕 밑에. 그리고 굉장히 빨리 이 그 아기 뱃속에서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도 빨리 성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한 6개월, 7개월 되는 애들이 이 균형을 잡는 거죠. 그래야 거꾸로 안 서고 바로 서 있고 뭐 이렇게 아마 그런 목적으로 일찍 발달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형을 바로잡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액자를 벽에다가 이렇게 제대로 걸어 놓으려고 하면 평형이 감각도 좋아야 되지만 시각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시각, 그 다음에 이 온몸에서 내가 똑바로 서 있는지 뭐 중력을 어떻게 느끼는지 관절에 여기저기 붙어 있는 체성 감각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종합적으로 뇌에다가 올바른 정보를 줘야 평형을 잘 잡고 삐뚤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정보를 처리해서 우리가 눈도 똑바로 고정을 해서 볼 수 있을 뿐더러 목의 이 각도나 몸에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걸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죠. 이런 복잡한 입력과 출력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평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지러움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뭐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질환도 그렇겠지만 2008년도에는 한 55만 명이었는데 2012년 자료 보니까 뭐 85만 명으로 한 54% 증가했대요. 지금은 2015년이니까 또 더 늘어났겠죠. 그죠? 그리고 그중 잘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 병이 아마 이석증일 겁니다. 어지러움 원인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이석증을 제일 친숙하게 아시는데 그 병으로 진단된 사람도 2008년도에는 20만 명이 채 안 됐는데 2012년도에는 28만 명. 뭐 이 추세라면 지금은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년에 이석증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제 이비인후과 학회가 보건복지부랑 같이 조사했던 그 자료를 보면 병원을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어쨌거나 어지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한 20-30% 돼요. 나이가 많을수록 많죠.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기가 이제 남자인데요. 남자 숫자보다는 여자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들이 어지러워할 일이 더 많나 봐요. 그죠? 그리고 검사에서도 좀 이상이 보이는 환자들이 뭐 퍼센트가 이 정도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검사에서도 이상을 보일 확률이 많고 여자가 또 남자보다 조금 더 이상 보일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지러워서 이제 병원에 가보면 흔하게 의사 입장에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 병들을 한 몇 개를 꼽아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죠. 근데 이석증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고 전정신경염, 뭐 메니에르시병, 편두통성 어지러움, 그다음에 시민성 어지러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흔한 것 중에 하나라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제대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지러운 게 어떻게 어지러웠어요?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자주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게 토할 정도로 어지럽나요? 아니면 약간 구름 위로 걸어 다니는 것처럼 어지럽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의심이 되는 질환이 한두 개씩 이제 떠오르죠.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의심이 되는 질환이 있으면
이제 검사를 통해서 좀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제가 들어봤던 얘기들을 한번 쭉 써봤습니다. 어지러워서 왔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어지러워라고 물어보면 환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요. 이거 말고도 더 많겠지만 몸이 빙글빙글 돈다, 뭐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그죠? 안개가 가득 낀 것 같다, 뭐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잘 해주실수록 의사들은 어지러움 진단을 내리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어지러운 거 양상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걸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혈액형 A형, O형, B형 이렇게 좀 쉽게 크게 나누듯이 이분이 어지럽다고 말하는 거는 이 현운증에 가까운지 아니면 실신하는 느낌에 가까운지 아니면 평형을 잘 못 잡는다는 느낌에 가까운지를 좀 이렇게 분류를 좀 머릿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현운일 때는 이제 귀 쪽에 문제일 가능성이 좀 더 많겠다. 실신일 경우에는 심혈관 계통, 혈압이 떨어져서 뭐 이런 거가 가능성이 있겠다. 뭐 평형을 잘 유지 못하면 이 손해 쪽에 좀 문제가 있잖아.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의심하지만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지러운 거의 양상을 좀 세분화해서 접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석증이라는 것이 이제 제일 흔한 병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 환자분들은 오늘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는데 일어나다가 갑자기 팽 돌아서 깜짝 놀라서 다시 누웠어. 그리고 또 괜찮다 싶어서 또 일어나니까 또 막 돌아.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병원에 오십니다. 그래서 잠깐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그렇게 어지러운 것이고 이석증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귀 이자의 돌석이거든요. 귀 안에 돌이 있다. 근데 그게 어지럽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돌이 우리가 내시경으로 귀 보면 보이는 그런 돌이 아니라 아주 깊숙이, 귀 깊숙이 있어서 보이지 않죠. 그리고 크기도 우리가 그 세포라는 거 있죠.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만 하거나 조금 더 크거나 해서 뭐 볼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그런 돌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돌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진단을 제대로 내리면은 이제 그 돌을 어지럽지 않은 위치로 빼내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가 이제 뭐 이 세방고리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세방고리관 중에 뒤쪽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눈이 이렇게 팍팍팍팍 뜁니다. 우리가 검사를 하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지럽게 만드는 자세를 취해주면 눈이 이렇게 뜨는구나, 이석증이구나 이렇게 의사들이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위치에 가 있으면 환자를 또 바베큐처럼 막 돌려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돌려서 여기 표현된 게 이제 세방고리관이라는 그 귀 속의 구조물이고 빨갛게 표시가 된 게 이석이에요. 이 이석을 어지럽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질환은 전정신경염입니다. 이건 한번 어지럽기 시작하면은 아주 심하게 어지럽고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뭐 어떻게 해도 이 어지러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며칠씩 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석증은 가만히 자세만 잘 잡으면 멀쩡하다가 어떻게 잘못 움직이면 또 어지럽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계속 어지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몇 주일을 식사를 잘 못할 정도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원인은 사실은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더 밝혀야 되지만 아마도 바이러스가 감기를 오게 하듯이 이렇게 균형 잡는 신경을 망가뜨려 가지고 기능을 한쪽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서서히 치료를 하면 서서히 좋아져서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대부분이 또 멀쩡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고생은 하시지만 뭐 멀쩡해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이 비슷하게 어지러운 병 중에 꼭 손의 경색, 뇌졸중 같은 환자들이 여기에 일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제대로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냥 낫는다라고 아시고 그냥 집에서 참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치료는 잘 못 드시니까 잘 드시게 해드리고 수액 공급해드리고 어지러움을 초반에는 가라앉혀야 되는데 근데 계속 어지러운 거 가라앉히는 멀미약을 주다 보면 이 회복을 못해요. 기능이 회복하게 하려면은 사실 빨리 어지럼증 약은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양쪽에 이 귀가 필요한데 지금 전정신경염이라 하면 한쪽에 균형 잡는 신경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쪽만 가지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그걸 보상이라 그래요. 그 보상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자꾸 멀미하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보상을 빨리 하게끔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전정재활 치료입니다. 일종의 이 재활 치료 같은 거예요. 그죠? 뭐 눈 운동, 뭐 걷기 운동 이런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 가지고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예전에 풍이 있으셨던 분들은 회복이 좀 더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난청의 얘기가 나왔는데 난청이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어지러움이 같이 동반됩니다. 그런 돌발성 난청에 동반된 어지러움도 꼭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편두통성 어지러움. 이게 이제 두통을 많이 앓았던 분이나 지금도 편두통을 앓는 분이 어지러움을 자꾸 반복해서 앓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편두통성 어지러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다행스럽게도 여성분들한테 잘 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런 병이 잘 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병도 약물 치료로 우리가 조절을 하고 약을 쓰다가 좀 지켜보다가 뭐 그렇게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성 어지러움 왜 오느냐? 두통, 편두통이라는 걸 유발하는 기전이 어지럽게도 만드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뭐 약물 치료와 함께 그 다음에 뭐 술, 그죠? 그 다음에 MSG 많은 조미료 이런 음식들 좀 삼가하고 그 다음에 좀 쾌적한 환경 같은 거, 너무 시끄러운 소리나 밝은 빛 이런 걸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리고 잘 주무셔야 되고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시고 그리고 약물 같은 것들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민성 어지러움은 이제 마음의 병 때문에도 어지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귀의 문제, 머리의 문제만 가지고 어지러운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마음의 문제 때문에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 무슨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뭐 김구라 씨도 공황장애로 약을 먹는다 그러는데 그 공황장애라는 병에 어지러움 증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 때문에도 어지러울 수 있죠. 그거 말고도 우울증에도 어지러움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다른 데서 검사를 하고 뭐 해도 아무 이상 없다 얘기를 듣고 뭐 대학병원이라는 데를 이제 좀 늦게 가게 됩니다. 어떤 환자들은 딱 앉아가지고 왜 왔어요? 그러면 어지러워서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왜 우시냐 그러면 이제 뭐 며느리하고 싸웠던 얘기 하기 시작하고 뭐 그러면서 얘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아마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이런 환자 잘 보시는 정신과 선생님 한번 만나게 해드릴게요 하면 한 달 뒤에 웃으면서 나타나죠. 그죠? 뭐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시민성 어지러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지러운 병들이 이런 것들이 흔하다라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 이 병이구나 저 병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해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정 기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균형을 잘 잡는 기능이 있어야 뭐 눈도 제대로 보고 자세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주고 어지러운 자극을 주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는 검사들을 이제 전정 기능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검사 결과들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판독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귀에다가 물을 막 넣어요. 그럼 귀에다 물을 넣으면 이게 이 전정을 자극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글씨를 보면서 이 글씨가 3자예요, 4자예요를 맞추는 게 시력 검사라면 우리가 귀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지러워야 정상인데 제대로 어지러운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그런 검사죠. 이게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고 반응이 약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검사도 있고 막 돌려요. 또 환자를 돌려보면서 이게 제대로 된 이 반응이 나오는지를 이제 눈으로 또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또 합니다. 회전의자 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조금 편한
바닥,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바닥, 눈을 뜨고 감고 이렇게 하면서 자세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를 보는 또 이런 자세 검사 같은 걸 통해서도 전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아니면 한쪽이 망가졌구나, 양쪽이 망가졌구나,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어지러움의 진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어지러움을 제가 흔한 병만 말씀드렸고 주로 귀 쪽에 말씀만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내과적인 질환, 당뇨의 혈당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기립성 저혈압, 뭐 이런 종류의 병, 그 다음에 뇌졸중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지 않지만 놔두면은 또 큰일 나는 그런 병들도 있어요. 청신경 종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소년기에 가끔씩 이런 애들이 오는데 손에 종양이 자라고 있어서 애가 막 비틀비틀하면서 침 흘리고 그렇게 오는 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흔한 질환들은 앞에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드문 병이죠. 근데 치료를 잘 의사가 하려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혈관 때문에 어지러운지 머리 때문에 어지러운지 알 수 없으니까 내과도 가보고 신경과도 가보고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다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어느 한과를 가면은 제일 좋겠느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비인후과를 가시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제일 흔한 질환이 이비인후과 질환일 뿐더러 이비인후과에서는 그 어지러움의 원인이 뭘 거다라는 것까지 다 저희는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심혈관이 의심되면 내과 선생님으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머리 쪽에 의심이 되면은 신경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 잘 만나시면은 어지러운 것들이 잘 해결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